기록보관소의 대한민국 불면증 제거 네 번째 시리즈, 일본에서 벌어진 미제 실종 사건 모음집, 지금 시작합니다. 기록보관소 X 제1장 단 20초 만에 사라진 아이 마츠오카 시냐 실종 사건. 사건의 발단은 시냐군 외할머니의 죽음이었다. 시냐는 가족과 함께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에 살고 있었는데, 시냐의 외할머니, 즉 시냐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온 가족이 도쿠시마현 코마츠지마시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코마츠시마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사다미츠정에 있는 케이코의 친척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 날인 3월 7일, 시냐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는 아이들과 친척, 조카들을 데리고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했다. 아침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산책은 10여 분 정도로 끝났다. 마사노부의 진술에 따르면 친척집에서 현관까지 10m 정도 돌계단이 있는데, 이때 시냐가 분명 자신의 뒤를 따라서 현관 앞까지 왔다고 한다. 시냐가 좀 더 산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마사노부는 빠른 걸음으로 돌계단을 지나 집 앞 대문으로 가서 안고 있던 둘째 아들을 부인 케이코에게 넘겨주고 다시 현관 밖으로 나왔는데, 현관 앞에 서 있어야 할 시냐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마사노부가 둘째 아들을 부인에게 넘겨주고 현관으로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 정도였다. 마사노부는 시냐가 근처에 갔나 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자 온 가족이 나서서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도무지 아이를 찾을 수 없었고, 친척의 연락으로 마을의 소방대원도 동참해서 수색했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오전 10시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처음에는 시냐가 근처 산을 헤매다가 실종된 걸로 여겨서 관할 경찰서 인력의 절반을 비롯해 현경기동대, 마을 소방대원, 자원한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나서서 산을 수색했지만 그럼에도 시냐를 찾지 못하자 다음 날에는 수색 인원을 배로 늘려 200여 명이 동원되었고, 3개월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시냐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건 현장인 케이코의 친척집은 길목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데다 마사노부의 시야에선 시냐가 사라진 시간이 불과 1분도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이어서 그 사이에 누군가 시냐를 납치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서 일하던 마을 주민들은 외부에서 온 차 같은 건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더군다나 시냐의 가족이 이곳에 온 것은 사건 발생 전날로 마을 사람들은 시냐의 가족이 온 것을 시냐가 실종된 당일에야 알았다고 한다. 뺑소니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경찰의 수색 결과 교통사고의 흔적을 일절 찾지 못했다. 시냐의 가족들은 도쿠시마 현의 친척집에 남아서 시냐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도무지 시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열흘째가 되는 3월 17일에 이바라키 현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출발 전날인 3월 16일, 도쿠시마의 친척집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시냐와 시냐의 누나가 다니던 유치원인 이바라키현 세이케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세이케이 유치원 단림반에서 시냐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위문금을 모았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느냐 라고 물었다. 이에 케이코는 내일 돌아갈 예정이라고 대답했고 통화가 끝났다. 시냐의 가족이 이바라키현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도록 위문금을 전달하겠다는 소식이 없자 시냐네 가족이 먼저 세이케이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치원 측으로부터 위문금을 모은 사실이 없으며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원생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케이코에게 전화를 건네준 마사노부는 전화를 건 사람이 어미가 올라가는 도쿠시마 사투리를 썼던 것을 기억해냈다. 이 전화가 미스테리한 것은 만약 이바라키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건 것이었다면 어떻게 시냐네 친척집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었으며
반대로 도쿠시마 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건 것이었다면 어떻게 시냐가 다니던 유치원의 이름을 알았겠는가 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화를 건 상대가 유치원명을 먼저 언급한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위문금을 모았는데요 라는 말에 시냐의 어머니가 세이케이 유치원인가요? 달림반인가요? 라고 먼저 대답해버렸다는 썰이 있다. 이상한 전화를 걸었던 도쿠시마 억양의 여자가 시냐를 납치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전화를 건 핵심 목적은 시냐의 가족이 언제 이바라키 현으로 돌아가느냐를 알아내기 위함이다. 시냐 가족의 귀가 날짜를 알아내기 위해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가상인물의 어머니라고 사칭하며 있지도 않은 위문금을 미끼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은 범인밖에 없다.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굳이 있지도 않은 위문금 지급을 미끼로 시냐 가족의 귀가 날짜를 알아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범인이 이바라키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바라키의 시냐 집 주변에서 납치하는 게 편리하지. 굳이 멀리 떨어진 시코쿠에 도쿠시마까지 가서 아이를 납치할 이유가 없다. 어쨌든 전화를 건 사람은 분명 시냐네 가족의 신상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전화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는 못했다. 한편 사건 발생 몇 년 후에 미제 사건 관련 제보를 받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냐 실종 사건을 다룬 바 있는데 이때 방송국으로 어떤 남성으로부터 또 다른 의문의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시냐의 행방을 잘 알고 있으며 익명이 보장된다면 제보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왔다. 하지만 방송 진행자가 그만 해당 남성의 이름을 발설하는 실수를 벌였고 이에 남성은 전화를 끊어버린 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시냐의 가족들은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시냐를 찾았지만 끝내 시냐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다. TV 출연으로 일본 각지에서 시냐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지만 신빙성이 있는 목격담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목격담은 2000년에 어머니 케이코의 친구의 지인이 전한 목격담으로 시냐가 사라진 다음 달에 도쿠시마 현의 히와사초 해안에서 시냐와 비슷한 남자아이를 봤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30대 후반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부모로 보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부모라면 아이에게 뭔가 말을 걸거나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남자아이의 얼굴도 시냐와 많이 닮았다고 했다. 목격자는 도쿠시마 현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시냐의 실종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다가가자 남자가 아이를 숨기려는 듯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근처에 세워둔 흰색 자동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남자가 북한 공작원이고 시냐가 납북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실상은 알 수 없다. 1980년대는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해가는 납북 일본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미제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 납북 가능성을 한 번씩 짚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런데 대개 납북 일본인들은 적어도 청소년, 주로 성인이었고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주된 이유는 공작원을 외모가 비슷한 일본인으로 위장시켜서 세계 각국에 침투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일본어나 일본 문화를 가르쳐주는 교관으로 이용하는 목적이라고 김정일이 직접 밝혔으므로 북한 공작원이 사건 당시 고작 4살밖에 안 돼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굳이 납치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 1989년은 일본 사회가 어수선한 해였다. 1988년부터 이어진 도쿄, 사이타마 연쇄 유아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하였고 1월에 쇼와덴노가 사망했으며 3월에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 발각되었고 같은 달에 시냐군이 실종되었다. 2018년 1월 31일 방송된 실종자 특집 프로그램 TBS 테레비에 출연한 신원불명의 남자가 실종된 시냐와 비슷하다고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25살 와다 유토라고 소개했고 4년 전 쇼핑몰 화장실에서 기억을 잃고 쓰러졌고 4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모르는 아저씨에게 17년간 감금되었다가 도망친 후 현재 보호센터에서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28년 전 실종된 마츠오카 시냐군과 너무 닮았다는 제보를 넣어 도쿠시마현 경찰이 시냐의 부모를 통해 DNA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2월 6일 마츠오카 시냐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가 페이스북 게시물로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본인을 와다 류토라고 소개한 인물은 미에현 출신으로 편의점 체인인 로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키타자와 히사시이며 시냐군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증언이 퍼지던 가운데 남자의 친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서로 연락해와 따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시냐가 검독수리 같은 대형 맹금류에 끌려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종된 장소가 인적이 드문 시골의 산골짜기라서 인간 성인이 주위를 돌린 틈을 타 인간 어린아이를 낚아채 갔다는 썰이다. 특히 시냐가 실종되기 직전에 아버지와 친척 아이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했다는 점에서 한적했던 마을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불행히도 대형 맹금류의 눈에 띈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에 도래하는 검독수리의 아종은 몸집이 제일 작은 편이어서 인간 아이를 낚아챈 후 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지는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확실하지 않다. 비극적이게도 시냐의 어머니인 마츠오카 케이코는 아들과의 재회를 이루지 못하고 2020년 10월 사망하였다. 제2장 아시카가 사건. 1990년 5월 12일 당시 만 4세였던 마츠다 맘이라는 여자아이가 행방불명됐고 다음날 근처 강가에서 죽음으로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체가 발견된 후 삽시간에 전국으로 소식이 퍼져나갔으며 범인에 관한 각종 제보가 활발하게 들어왔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7개월 뒤인 동년 12월에 갑작스레 수사 방향 전환을 검토했다. 이 수사 방향 전환 검토라는 게 제보로 찾는 건 귀찮고 불확실하니 프로파일링에 의한 범인상 추측과 과학 수사 쪽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수사는 이미 막장 관료들의 귀차니즘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입한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당시에는 아직 시작 단계라 충분한 연구도 없이 단순히 독신남 중에는 로리콘이 많다, 생활 패턴이 단조롭고 규칙을 중시하는 부류의 사람이 엽기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등 단순 무식한 데다 오류투성이었는데 그것으로 범인상을 추려냈다. 인종 프로파일링에 기대어 멀쩡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간 최악의 사례 중 하나다. 그렇게 프로파일링으로 지목된 범인이 당시 45세였던 스가야라는 남성이었다. 셋집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에 연행된 그는 1991년 12월 2일에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런 확증도 없이 외설 목적 유괴살인 혐의로 구속됐으며 그 결과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17년간 무고하게 징역살이를 했다. 원래 그의 직업은 유치원 운전기사였는데 1991년 초 경찰이 그의 근무지로 조사를 나온 것 때문에 유치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서 체포 당시에는 무직 상태였다. 3심까지 항소했으나 초기 단계 경찰 측 증거 효력을 인정하여 200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물론 스가야는 이미 1992년부터 8년째 복역 중이었다. 일본 경찰이 스가야를 구속한 결정적인 증거는 DNA 감정 결과 스가야의 DNA가 피해자의 의류품에 묻어있던 체액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했다는 것이었지만 2009년 공판에서 수사 오류임이 밝혀졌다. 우선 이 체액에서 채취한 DNA라는 게 스가야 본인의 머리카락 같은 확실히 스가야 본인임을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가야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 봉투 안에 있던 휴지에 묻은 체액이었으며 1990년대 초반의 DNA 감정은 아직 시작 단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DNA를 추출해도 일치할 확률이 1% 가깝게 있을 정도라 증거 능력으로서 부족했으나 일본 경찰은 이를 그대로 도입하여 증거로 채택했고 재판소도 그를 인정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것들의 증거 능력은 부족하며 경찰과 검찰 측은 공판을 확실히 스가야가 한 범행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자백을 강요했는데 이후 녹취록에 따르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스가야에게 자백을 시켰으며 스가야가 못 견디고 자백한 후에도 공판에서는 자신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호소했으나 전부 무시당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스가야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뿐이고
범행 동기 및 심리를 가질 이유도 없었으며 전과조차 없는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은 특히 유류품 중 체액이 검출된 상의와 속옷을 유족에게 반환하지 않고 증거 보존을 위해 보관하겠다는 이상한 이유를 댔다. 각종 제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불려온 탓에 피해자의 유가족조차 스가야가 진범이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우연히도 1999년경 발생한 비슷한 종류의 사건에서 DNA 감정 미스로 단편적 증거로 DNA 감정을 했을 경우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졌으며 니온TV의 시미즈 기요시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15년이 지났을 때 취재하기 시작하면서 어둠 속에 있던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전술한 당시에 막장 수사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으로부터 17년이 지난 2008년 DNA 감식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됐고 최초 지방재판소에서는 이를 기각했으나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이를 인정하여 무려 17년 만에 DNA 재감식을 실시했다. 결과는 검사 측 감정인조차 일치 부분이 적으므로 의류에 부착된 DNA와 스가야의 DNA가 동일 인물의 DNA가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판정했다. 이 감정서가 제출된 지 5일 뒤인 2008년 6월 1일 스가야 측 변호인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3일 뒤인 6월 4일 도쿄고등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어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 시작 전에 용의자 석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스가야는 억울하게 살았던 17년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임시 출소의 형태로 출소했다. 그러니까 아직 법적 신분은 죄인인 상태로 놔둔 채 그냥 몸만 내보냈다는 말이다.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관료주의 행정과 일본 경찰, 검찰의 막장 행보로 억울하게 죄인 취급당하는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당시 사건을 맡았던 모리시타 아키오 형사부장은 자신은 규칙대로 수사를 했으며 당시 자백도 받았으니 아직도 스가야가 진범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작성했는데 이로 인해 분노한 일본 네티즌들에 의해 블로그가 테러당하기도 했다. 독신 남은 로리콘이 많다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게 바로 이 인간이다. 이 시기 경시청 홈페이지도 동일하게 마비 수준으로 갔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사건 이후에도 그 분노는 대단해 면허증 사진이 블로그 등에 올라왔을 정도다. 하지만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바로 말할 것도 없이 17년을 억울하게 옥살이한 스가야와 경찰이 삽질하는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 이제는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된 피해자의 유족이다. 스가야는 석방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검찰 측에 사죄를 요구했고 유가족들도 너네 삽질로 이 꼴이 났으니 당장 사건을 재수사해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말할 것도 없이 표면적 이유는 일본 경찰, 일본 검찰의 관료주의적 구조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1990년 당시 아직 도입 초기 단계였던 DNA 감정과 프로파일링 수사를 했던 이유가 실적을 남기고 싶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즉, 중간층에서 윗선에게 이 방법 좋아요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또한 해당 사건 담당자들이 공적으로 승진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장스러운 이유가 원인이었다. 결국 스가야는 임시 석방 후 재심 최후 공판인 2010년 3월 26일 19년 만에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가 확정된 스가야는 우츠노미야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는데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일본 재판 역사에 길이 남을 검찰 측의 완전 패배다. 스가야는 국가로부터 17년간의 복역 생활에 대한 보상금 8천만 엔과 재판비용 1200만 엔, 총 9200만 엔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부모는 세상을 떠난 뒤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체포된 지 2주 만에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향년 81세. 스가야는 자백을 강요당하고 조사로 인해 몸이 후들거리는 와중에 형사에게서 이 부고를 전해 들었는데 형사는 당신도 슬프겠지만 살해당한 사람은 더 비참하다는 말이나 했을 뿐이었다고 하며 어머니는 그 무렵 검찰 조사에서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원망스럽지만 원망만 할 수 없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사형당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스가야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 체포된 지 한 달 후에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옮겨진 스가야는 조사받을 일 없이 독방에 갇히자 자신과 대면할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서야 처음으로 가족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매일 편지를 썼고 자신이 체포된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편지에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면회도 오지 않았다. 체포된 지 16년 후인 2007년 겨울 스가야는 어머니의 사망으로부터 6개월도 더 지난 후에야 부고를 전해 들었는데 그나마 가족이 아니라 무죄 입증을 위해 도와주던 사람이 알려준 것이었다. 스가야는 감옥에서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계속 생각했다. 어머니만은 자신의 무죄를 믿어주었는지 아니면 어머니마저 자신을 범인이라고 의심했던 것인지. 그러나 그 이야기는 끝내 어머니에게서 듣지 못하고 말았다. 억만금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한들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랫동안 옥살이를 당하고 부모도 모두 여인 크나큰 비극은 되돌릴 수 없었다. 여동생은 변호사를 통해 오빠에게 보낸 편지에 어머니와 같이 몇 번이나 죽을 생각을 했고 범죄자의 가족인 것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빠와 같이 조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썼는데 스가야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고통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석방된 후 재회한 여동생은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스가야가 오랜 시간 고생이 많았다고 말하자 더 이상 그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스가야는 출소한 그 해부터 사회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어느 날 나는 범인이 되었다 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스가야의 무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니온TV의 시미즈 기요시 기자에 의하면 진범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을 하천부지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다고 한다. 1996년 군마현 오타시의 한 빠친코 가게에서 4세 여자아이가 유괴됐는데 이 빠친코 가게의 CCTV에 아시카가 사건에서 목격된 진범과 용모가 흡사한 남자가 찍혔다고 한다. 따라서 진범은 그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3장 산에서 발견된 의문의 SOS. 1989년 7월 24일 오후 경찰 헬기는 한 산을 출발해 인근 산을 목적지로 등산을 하다 실종된 도쿄도 거주 남성 2명의 행방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런데 헬기는 등산 루트에서 떨어져 있는 남쪽의 강 상류 인근에서 SOS 표시를 발견하게 된다. SOS 표시는 쓰러진 자작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한 변의 길이가 약 5m 정도였다. 그리고 얼마 후 남성 2명은 SOS 표시로부터 북쪽으로 2에서 3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되어 무사히 구조되었다. 경찰은 구조된 남성 2명이 SOS 표시를 만들었다고 보고 사정을 청취했지만 그 둘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다른 조난자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다음 날인 7월 25일에 재차 헬기를 파견. SOS 표시 인근에서 동물에게 물린 자국이 있는 백골화된 골반뼈, 상완골 등이 산산이 흩어진 인골 일부와 가방, 카세트 테이프 4개, 테이프 레코더, 부적 등 유류품을 발견한다. 인골은 즉시 의과대학으로 보내졌으며 감정 결과 20대에서 40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같이 발견된 카세트 테이프에는 1982년부터 1984년까지 방영된 애니메이션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및 요술공주 민키의 주제곡, 애니메이션 관련 라디오 방송 녹음 등이 있었다. 그런데 그중 테이프 레코더 안에 들어있던 카세트 테이프에서 상술한 문제의 내용이 발견되었다. 라디오 방송 이후에 젊은 남성이 하나하나 끊어서 외치는 구조 요청이 2분 17초간 녹음되었다. 첫 수색 후 사흘이 지난 1989년 7월 28일 경찰이 실시한 재수색에서 두개골을 포함한 인골, 카메라용 삼각대, 남성용 농구화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1984년 7월에 같은 산에서 행방불명된 한 남성에 주목했다. 실종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녹음하곤 했다는 지인의 증언도 증거와 일치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농구화 사이즈는 실종 남성의 발 사이즈와 동일했고 부적은 실종 남성 거주지 근처에 신사에서 파는 물건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남성과
불상 여성이 같이 조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당시 그 산에서 실종된 여성은 없었으며 실종 남성도 혼자서 산을 찾았고 유류품 가운데 여성용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한때 수사는 혼선을 빚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 여성의 유골이라고 추정했던 첫 번째 감식은 오류가 있었다. 다음 해인 1990년 2월 말 경찰은 그동안 발견된 모든 유골과 소지품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실종 남성 한 명의 것이었고 관련 조난자도 그 한 명이었다고 발표했다. 진짜 금고바위를 이정표로 삼아 하산하면 곧 제대로 닦인 길을 마주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 산장이나 인근 마을 등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만약 가짜 금고바위를 이정표로 삼아 하산하면 길을 잃고 SOS 표시가 있던 조난 지역으로 가게 된다. 이곳은 비스듬하게 누운 조리대가 빼곡하게 자라기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는 수월해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는 매우 힘들었다. 더욱이 조난지역 아래쪽은 급경사의 절벽이라 자력 탈출이 거의 불가능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알려지고 며칠 후 조난지역을 찾은 언론사 취재팀이 똑같이 고립되었다가 구조된 일도 있었다.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 또한 이런 상황에 처해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테이프 녹음은 실종자가 쇠약해져 구조대가 와도 소리칠 기력이 없을 상황을 대비해서 녹음했거나 구조를 요청하던 와중에 우연히 테이프 레코더의 녹음 버튼이 눌려 의도치 않게 녹음되었으리라 추정한다. 또한 SOS 표시는 실종 남성이 쓰러진 자작나무를 이용해 약 이틀간에 걸쳐 상당한 체력을 쏟아 만든 듯하다. 결론은 혼자 험준한 산을 찾았던 젊은 남성이 실수로 조난되어 자력 탈출이 힘든 곳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 탈진해 사망할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실과 별개로 SOS 표시, 녹음과 같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미스터리 요소가 많아 이런저런 허구적인 이야기가 붙으며 특히 한국에서 괴기한 미스터리 사건으로 잘못 알려진 듯하다. 정황상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2010년대에 잠깐 서술되었다가 사라진 잘못된 정보들이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별다른 검증 없이 소개되면서 신빙성이 더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제4장 맨홀과 사라진 여자. 1997년 1월 14일 오전 8시경 한 시청의 슈퍼마켓 주차장 앞 맨홀에서 오수가 넘친다는 민원 전화가 걸려왔다. 오전 10시 30분경 시청 위탁 하수도 관리업체 직원이 맨홀을 확인하던 중 일반적으로 오수관에서 나는 냄새와는 다른 뭔가 이질적인 악취가 진동하는 것을 감지하고 이상하게 여겨 맨홀 뚜껑을 열어 안을 확인했다. 그러자 오수관 아래 바닥에 무언가 마네킹 같은 것이 보여 더 자세히 확인한 순간 직원은 경악하고 말았는데 가까이서 본 그것은 마네킹이 아니라 부패한 사람의 시신이었다. 오수가 넘친 원인은 바로 시신이 부패하면서 떨어져 나온 살점이 쌓이면서 오수관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심한 상태로 바닥에 걸터 앉은 자세를 하고 있었다. 대략 신장 150에서 155cm가량의 20대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으로 원피스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으며 신발은 신지 않았고 정수리와 코 부근에서 골절이 발견되었다.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아 신원 파악에 한동안 난항을 겪었으나 치과에서 시신의 치아와 대조를 실시한 결과 시신은 맨홀에서 약 200m 거리에 거주하던 보육교사로 판명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행방이 묘연하여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실종된 지 약 10개월 후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전술했듯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방 출신으로 1970년대 후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취직했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14년 동안 근무한 뒤 1991년 3월에 결혼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바로 다음 달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평소 근무 태도가
착실했고 지각이나 결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1996년 2월 27일 퇴근한 후 오후 5시 30분경 동료와 헤어졌고 6시 50분경 슈퍼에서 장을 본 뒤 자택으로 돌아갔으며 밤 9시경 자택을 방문한 신문 수구먼이 그녀를 목격한 것을 마지막으로 생사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날이 되어도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자 3월 1일 그녀의 부친이 실종신고를 했다. 다만 동료와 헤어졌을 때와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달랐다는 점에서 누군가에게 불려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었다. 당시 그녀에게는 교제 중이던 남성이 있었는데 발견 당시 원피스를 입었던 것을 보면 이 남성을 만나러 갔던 것으로도 추측된다. 자택에는 누군가가 침입해서 물건을 뒤지거나 다툼이 벌어진 흔적은 없었으나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파우치가 없어진 상태였다. 이 파우치에는 지갑과 수백만 엔이 들어있는 통장 그리고 일기장 등이 들어있었지만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금전 목적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함께 사라진 일기장으로 그녀는 평소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실종 전후가 아닌 1990년에서 1991년까지의 일기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점으로 보아 범인은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사라진 일기에는 범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녀가 실종된 지 3일 후인 3월 1일 전술된 바와 같이 부친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그대로 딸의 자택에서 4월 초까지 머물렀는데 약 1개월 사이에 자택 전화로 무언 전화가 6차례나 걸려온 일이 있었다. 6차례에 걸친 무언 전화가 범인의 소행인지는 알 수 없으나 1개월 남짓한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부친의 동향을 캐내려 한 시도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녀가 생전에 인간관계 문제로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녀는 실종되기 전 여러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불륜 관계인 남성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그녀와 교제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남성들은 어린이집 아동의 부친, 동료 보육교사의 남편, 자영업자, 공무원 등 여러 부류의 남성들이었다. 그녀는 1991년 결혼을 이유로 한 차례 퇴직했으나 실제로는 결혼하지 않고 불과 1개월 후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했는데 이 어린이집은 집에서 출퇴근에 1시간 30분이 걸리는 먼 곳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실종 직전에 머리를 짧게 자른 상태였다. 당시 그녀가 담당한 반의 아이들이 졸업하는 대로 자신도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퇴직을 계기로 그동안 교제하던 남성들과의 관계도 모두 청산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택에 무언 전화를 걸었다고 가정하면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역시 진실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맨홀 뚜껑은 무게가 40kg 이상으로 무겁기 때문에 어지간한 힘으로는 쉽게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신이 발견된 맨홀은 슈퍼마켓 주차장과 인접한 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유기하던 중 누군가에게 목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시신이 발견된 오수 맨홀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면 당분간은 발견이 쉽지 않겠지만 결국 점검 시기가 되면 언젠가는 발견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왜 굳이 시신 유기 장소로 맨홀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으며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현재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로 거론된 사람이 무려 10명에 달했고 동료들은 실종된 그녀를 찾는 모임을 결성하고 경찰 측에 그녀의 불륜 상대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료들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부터 그녀가 여러 사람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륜 상대와의 갈등 끝에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추측했다. 10명 중 다시 추리고 추려낸 끝에 경찰은 그녀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40대 시청 직원 A씨, 40대 자영업자 남성 B씨, 그리고 동료 보육교사의 남편 C씨, 이렇게 3명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 3명 중 B와 C에게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으나 유일하게 A만 알리바이가 애매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람을 범인으로 잠정 추정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공교롭게도 A는 직무상 맨홀 뚜껑을 열 때 사용하는 전용 도구를 소지하고 있어 맨홀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A는 그녀가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교제하다가 2에서 3년 만에 한 번 헤어졌으나 A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 시기부터 다시 교제를 시작하면서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 여기서 그녀와 A가 재결합한 시기가 1991년이고 이 시기에 그녀가 결혼을 이유로 어린이집을 한 차례 그만둔 데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의 일기가 사라진 점, 평소 그녀가 결혼을 강하게 원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마도 A는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와 결혼하려고 했으나 결국 없던 이야기가 되었고 당시의 일기에는 A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은폐하거나 없애버릴 목적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게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A가 조만간 유령 용의자로 체포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뜻밖에도 그는 체포되지 않았다. 경찰이 단순히 맨홀 뚜껑을 열 수 있는 기구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재판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A는 각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저는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목해놓고 자신은 안전지대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유력 용의자를 지목해놓고도 이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고 말았다. 그나마 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진전은 없는 듯하다. 제5장 사가미하라 장애인 시설과 악마. 일본의 한 지적장애인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었다. 총 정원 160명으로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19에서 75세의 장애인 총 149명이 입소해 있었으며 이들 중 40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2016년 7월 26일 새벽 범인이 시설에 침입했다. 출입문이 잠겨 있었지만 그는 차량에서 해머를 꺼내 창문을 깬 후 침입해 야근하던 직원 9명을 밴드로 결박하여 비상계단과 방에 묶은 뒤 열쇠를 탈취한 후 잠을 자고 있던 입소 장애인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난동이 벌어졌음을 파악한 시설 직원이 급히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한 새벽 2시 30분경에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있었다. 입소자들의 상당수가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해 저항할 힘이 전혀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고 잠을 자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다. 보도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집계된 수는 19명 사망, 27명 부상이었다. 사망자 수는 도쿄 지하철 살인사건보다 많았다. 중상자들을 치료한 병원 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가 목뼈에까지 칼이 닿았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범인은 의도적으로 중증 장애인만 공격한 것으로 보였다. 시설에 경증 장애인도 있었지만 공격당한 경증 장애인은 거의 없었고 이후 범인이 경찰 조사에서 중증 장애인만 노린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자진 출두한 범인은 세 자루의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사건 현장에서 피가 묻은 칼 2자루가 발견되었다. 범인은 이 시설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으로 범행 후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측은 당시 다른 직원들과 갈등 여부와 정신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는 장애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중증 장애인을 구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운수업종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말 이 시설로 옮겨와 일하게 되었다. 비상근으로 시작해 2013년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다가 2016년 2월 장애인 폭행 문제로 사실상 해고됐다. 범행 전 그는 국회의장 공관에 편지를 전달하려다 저지당했으나 결국 편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그 편지에는 장애인이 안락사할 수 있는 세계를 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시설에서 수백 명을 말살하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시설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발언을 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되었다. 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평소에도 장애인 혐오 발언을 반복했다. 그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고 대마정신병, 망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곧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퇴원했다. 이후 관리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 직후 그는 SNS에 세계가 평화로워지기를 뷰티풀 재팬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그는
평소 인사성이 밝아 큰 사건을 일으킬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나 일부 주민은 그가 퇴직 과정에서 입소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원래 장애인에 대한 증오는 없었으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증오심이 쌓여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추측도 나왔다. 호송중 그는 취재진에게 섬뜩한 미소를 보였으며 과거에는 히틀러 사상을 본받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흉기 사건이라고 평했다.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기에 분노가 컸다. 언론은 범인을 증오 범죄자로 규정했으며 그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충격이 더해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장애인 혐오를 지적했고 한국 장애인 단체들도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분향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SNS상에서는 사건 당시 시설 직원들이 왜 막지 못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직원들이 이미 결박당한 상황이었고 애초에 경비 체계가 취약했기에 막을 수 없었다는 반론이 지배적이었다. 2020년 1월 열린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유족 보호를 위해 이름 대신 기호로 표기했다. 범인은 공판 중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최고형을 바란다고 했고 2020년 3월 16일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 측은 대마초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기각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그는 수감 생활 중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2017년 추도식이 열렸고 기존 시설은 철거 후 새로 리모델링 되었다.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위령비도 세워졌다. 그는 옥중에서 만화를 출판하기도 했으며 다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등 반성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일부 장애인과 서신 교환을 하기도 했지만 내용은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시설 직원들은 PTSD로 고통을 겪었고 한 직원은 입소자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스스로를 탓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영화 제작에도 영감을 주었으며 2024년에는 옥중 결혼 소식이 보도되었다. 제6장 캠핑장에서 사라진 아이. 사건 당일 미사키와 가족들은 육아 모임에서 만난 아이들과 가족 총 27명, 7가정이 함께 캠핑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캠프 참가자들은 1년에 2-3번 정도 캠핑을 하거나 자러 가는 사이였다고 한다. 참고로 사건 진행 타임라인은 미사키의 어머니가 당시를 떠올리며 작성한 것으로 몇 분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오전 9시부터 일부 가족은 캠핑장에 도착해 있었다. 12시 20분쯤 미사키 가족이 캠핑장에 도착하였다. 당일은 어머니와 미사키만 참석했으며 아버지는 일 때문에 다음날부터 합류할 예정이었다. 아이들 12명은 점심 식사 후 1시간 20분 정도 캠핑장 남쪽 숲에서 놀았다. 그러다 남쪽 숲에서 하얀 집 주변 산길을 지나며 술래잡기를 하던 중 하얀 집 앞에서 20m 정도 나아갔을 때 간식이야 라는 어른들의 부름에 아이들은 캠핑장으로 돌아왔다. 오후 3시 35분쯤 간식을 먹은 아이들 중 9명이 다시 놀러 갔고 미사키는 5에서 10분 정도 늦게 먼저 간 친구를 따라 나섰다. 이것이 마지막 목격이었다. 오후 3시 50분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갔고 오후 4시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미사키가 없음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함께 주위를 찾기 시작했다. 오후 4시 20분 미사키가 보이지 않자 수색 범위를 넓혀 테니스장 주변이나 민가까지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오후 6시에 경찰이 도착했고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경찰이 캠핑장을 다시 수색했다. 오후 7시에는 소방대가 도착했다. 이후 경찰견이 숲, 교량, 언덕, 골짜기 등을 조사했으나 마찬가지로 발견하지 못했다. 오후 10시 경찰과 소방대는 수색을 종료했다. 자정 이후 오전 1시 미사키의 아버지와 친구가 캠핑장에 도착해 따로 수색했으나 오전 3시가 되도록 찾지 못했다. 미사키는 2012년 5월생으로 실종 당시 7세,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키는 약 125cm로 또래보다 큰 편이었고 체중은 20kg 정도였다. 입가 오른쪽에 점이 있었으며 스스로를 미라고 불렀다. 실종 당시 초록색 바탕에 검은 체크무늬 하이넥 긴팔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날씬한 체격에 피부는 흰 편이었다. 사건으로부터 약 2년 반이 지난 2022년 4월
캠핑장으로부터 600m 떨어진 곳에서 머리뼈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되었다. 성인이 아니라 사망한 지 1년 이상 지난 유아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틀 후 근처에서 오른쪽 운동화가 발견되었는데 크기와 색상 브랜드가 미사키가 신었던 신발과 일치했다. 어머니가 현장에 직접 확인하러 갔다. 그 다음날 왼쪽 운동화와 양말 한 짝이 추가로 발견되었지만 양말은 크기를 판별하기 어려웠고 운동화와는 다른 장소였다. 당시 어머니는 유골은 딸이 아니길 바랐으나 신발과 양말은 미사키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유골에서 DNA는 추출되었으나 바로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5월 초에는 운동화와 양말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 또 다른 뼈와 옷이 발견되었는데 미사키가 실종 당시 입었던 옷과 같았다. 발견된 장소는 캠핑장에서 가깝지만 경사가 40도에 달하는 험지로 어린이가 혼자 갈 수 없는 곳이어서 실종 당시 수색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DNA 감정으로 미사키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경찰은 사건과 사고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사키의 어머니는 여러 SNS와 블로그를 통해 딸을 찾았으나 결국 유골이 발견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또한 어머니는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는 억측과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실제로 한 남성은 블로그에 어머니가 범인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체포되어 실형을 받았다. 그 외에도 비방글을 쓴 다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사키가 사라진 지점은 캠핑장 다리 앞에서 얼마 안 되는 곳이었으며 아이들은 다리 밑 개울가에서 놀았다. 또 특이하게도 근처 빈집에는 폐차가 10대 이상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근에 별장 형태의 가옥이 많아 정말 특이한지는 불분명하다. 캠핑장에는 곰이나 여우 같은 야생동물이 서식했기에 동물 습격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어머니는 숲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으나 실제 수색 관계자 중 한 명이 실종될 정도로 숲은 무성했다. 발견된 유골이 인위적으로 묻힌 흔적이 없었고 경찰도 사람의 소행보다는 자연사에 무게를 두었다. 따라서 길을 헤매던 미사키가 곰 같은 야생동물에게 습격당했을 가능성도 있다.